3교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물어봤어요. 가이드라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어본 거 써주면 돼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 만약에 내가 가이드라인을 몰라요. 얘를 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써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어쨌든 기본 점수는 받아야 되잖아. 여기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얘하고 얘. 뭐 요것도 뭐 소설처럼 할 수는 있겠죠. 발전기 작동 불능. 뭐 전기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쓰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소설로 써야 돼. 일단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 요거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5번. 5번도 쓰기 쉽죠. 그 다음에 6번. 6번은 아마 위험성 평가, 이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항상. 위험성 평가 문제 나오면 그냥 거부감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아마 손을 잘 안 댔을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쓸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네요.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몰랐다 하면은 그 서울 심의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설계 가이드라인.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연 시간. 설계는 도달 과정에 발생되는 지연 시간. 이거 정말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이거.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좀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발전기. 평상시에는 정상 작동되는데 정전시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원인이 뭐냐? 물어본 거 써주면 되고요. 불꽃 감지기는 요거는 알겠어. 1번하고 3번은. 근데 2번을 몰라서 아마 손을 못 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2번도 그거 쓸 것 같아. 바부 공연 피팽. 뭐예요? 바부 공연 피팽. 건축물 내부에서 확산 영향 요소라고 했죠? 그러면 바람, 부력, 공은 뭐죠? 공기 팽창인가? 공기 조화, 공기 조화. 연돌 효과, 그다음에 피스톤, 팽창, 이렇게 있잖아요. 이 6가지를 그냥 나열식으로 쓸 것이냐. 근데 문제를 잘 파악하라고 했죠. 고층 건축물 화재 시 건축물 내부에서 확산 영향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6가지를 다 쓰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간략간략하게 뭐 쓸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이 답안을 보면 알겠지만 디테일하게 하나 딱 찍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연돌 효과를 찍어가지고. 이게 가장 영향이 크니까. 다른 것들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미비하다는 거죠. 뭐 바람에 의해서 할 수는 있죠. 부력. 화재 나면 당연히 부력이 있으니까. 그다음 공기 조화. 피스톤. 이 피스톤 효과는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팽창. 팽창은 이제 화재가 나면 몰수가 증가하니까. 그거긴 한데, 어쨌든 주된 요인은 연돌 효과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나열로 하는 것보다는 그 스토리텔링처럼 쭉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 위험성 평가, 요것도, PSM 쓰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PSM. 공정안전보고서죠.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에 이 공정위험성 평가가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 안에 공정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다 얘 써주고 이거 쭉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특히 피난 안정성 확보 어떻게 하냐? 저는 항상 말했죠. 박스 잘 활용한다고. 박스. 이제 출입문, 부속실, 계단실. 특피니까. 특피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쭉 서술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여러분들 그 답안 쓸 때는 항상 서술식을 지양해야 돼요. 지양. 버려야 돼요. 서술식은 버리고, 나열식 서술식 버리고, 뭔가 이렇게 좀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아요. 출입문은 패닉바 설치해라. 고리 손잡이 설치하지 말아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판매 시설 같은 데 가보면은 문 옆, 뭐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눌러서 나가고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패닉바예요. 예전에 그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 돌리는 문 손잡이 여기서 이 바로 앞에서 압사돼서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패닉바는 이제 많이 설치해요, 요즘에. 그 다음에 뭐 피난 용도로 이제 표시해라. 부속실은 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계단실은 이런 거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설치 안 하죠.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은 옥상과 광장까지 연결. 이것도 보면은, 아까 제가 소방 피난층 얘기할 때, 건축에서는 피난안전구역 층도 피난으로 인정한다 했죠. 이런 것들 뒤에 가서 고려사항으로 써주면 좋겠죠. 소방에서는 건축물 밖으로의 완전한 피난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의 고려사항으로.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이제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승강장, 승강기 간의 어떤 이격 거리.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키워드는. 그 서술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그 문구 안에서, 아, 난 이걸 키워드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냥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이거 크기죠, 크기. 내부 공간. 승강장 통로는 얘가 들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환자들 이렇게 막 밀고 가는 그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거. 그게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되게 넓죠. 그 공간이. 비상용 승강기 안에 내부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층에서부터 승강기까지 그 라인 있죠, 라인. 통로 여유폭, 회전 반경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해라. 그 다음에 승강장. 피난용 일정 거리 이격하고, 이격 여기 또 있네. 그 다음에 표시하고, 서로 경유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다 깍두기.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아야 돼. 이격, 경유되지 않는 구조, 표시,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것만 그냥 딱딱딱 집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소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키워드만 알면, 아, 얘랑 이격해야 되는구나. 그냥 쓸 수 있어요, 답안이. 그냥 나와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답안 쓸 때 애매모호해져.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저리 길어져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항상 단어로 암기하고, 뭐 제가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단어로 대답하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이래서 저렇습니다. 이거 다 안 돼. 물어보면 단어. 이격. 이렇게. 뭐, 비상용 승강기. 이런 식으로 단어로 얘기를 해야지, 이 주저리 얘기하면, 이 습관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뭐, 운영 매뉴얼까지. 그러니까,
화재층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가고 일단, 그다음 2차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이제 지상층이나 피난층으로 간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의 매뉴얼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다른 거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하고 서울특별시 그 심의 그 가이드라인 있죠. 그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지금 여기 이번에 기출된 문제를 보면 다 건축 관련이잖아요, 건축. 그럼 다음에 나올 거는 뭐예요? 소방 관련 설비 관련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재현 쪽. 또 고층이다 보니까 근데 수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수계하고 재현 쪽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그 방사 시간, 뭐 설계능도 유지 시간 이런 건 참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방사 시간, 설계능도 유지 시간. 근데 여기 보면 설계 농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 요소가 있어요. 시간 지연 요소. 그래프 보면은 어떤 앞에 시간적인 요소가 있죠.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생각해야 돼요. 시간적인 지연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설계농도 유지 시간을 우리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10분, 20분을 만족해야 되는데 화재가 난 다음에 10분 있다가 10분 후에 얘를 유지하는 거야. 30분 후에 설계 농도가 됐어. 또는 2분 후에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 도달했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몇 분 후에 도달하는지. 근데 이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기준이 있죠. 10분 이상 지속해라, 20분 이상 지속해라. 방사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10초, 1분, 2분 있죠. 30초. 요 약제 방출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화재 현장 기준이. 근데 그 이외에 저 앞에 있는 기준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출제자가 이거를 왜 냈는지를 일단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문제를. 요런 문제. 화재가 1분 1초가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인데, 소방대 출동할 때 1분 늦어서 사망자 수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1분, 2분. 그래서 5분 이내 출동, 그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스계에서도 이 설계 농도가 얼마나 빨리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은 당연하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빨리 설계 농도까지 도달해서 그 시간을 길게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들은 이렇게 있죠. 화재 감지 시간이 있고 필요하고, 대피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제 이송 시간, 방출 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화재 감지 시간은 가스계는 다 AB 교차 회로예요. 준비 작동과 똑같죠. 왜 AB 교차 회로를 써요? 비화 제보나 그 오동작의 우려 때문에, 그죠? AB 교차회를 쓰는 거죠. 그다음 제실자 대피 시간. 화재가 이제 일어났어요. AB 교차회로가 동작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제어반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겠죠. 감지기가. 그럼 제어반에서는 그걸 수신해서 바로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타임 딜레이를 줍니다. 대략 한 30초 정도.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제실자가 이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제어반이 30초 후에 동작을 해. 30초 후에 기동용기에 신호를 주죠. 그래서 기동용기가 개방되고 저장용기 개방되고 선택 밸브 개방되고 약제가 방출되는데 그런 대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제 이송 시간. 국내 그 저장용기가 다 어디에 있어요? 특히 기계실이 다 지하에 있죠? 지하 어디 제일 있죠? 약제 저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에 있어요, 다. 근데 방어구역은 어디 있어요? 다 지상이죠. 웬만하면. 물론 지하도 있겠지만 이거예요. 배관 최적 이상 방출. 또 배관 무게, 배관 비열 높을 경우 약제 증발량이 많아진다. 얘도 뭐예요? 이상 방출. 이상 방출이 왜 안 좋아요? 약제 흐름률이 저하된다. 약제 플로우 레이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액상 방출이 돼야 되는데 기상 방출이 되면 얘 비율이 높아지면 여러분들 그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더부룩하죠. 소화기 더부룩하고 막 트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가스가 찼다고 하잖아요. 배관에도 기체가 많아지면요 이게 방출이 안 돼요. 약제가 왜 안 되죠? 얘는 무슨 특성이 있어요? 압축성 유체잖아요. 압축. 얘는 비압축성이죠. 압축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게 그냥 공기가 이 가스가 압축되면서 안 나가 이게. 빨리빨리 안 나가는 거죠. 흐름률이 저하된다. 그럼 배관 흐름률이 저하되면 방사 시간에도 영향을 미쳐요. 방사 시간 개념이 뭐예요? 헤드로부터 약제의 95%가 방사될 때까지의 시간이죠. 배관에서 이송 시간은 별도예요. 방사 시간은. 약제가 저장 용기에서 헤드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약제가 나오는 그 양이 95% 저장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95%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방사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할로겐 10초, 그 다음에 CO2는 1분, 2분, 뭐 7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연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있겠죠. 그만큼 화재는 성장해 있을 거예요. 약제가 지연되면. 여기 보면 열 방출률은 T의 자승으로 방출한다 했죠. 화재는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한다 했잖아요. Q는 알파 T의 자승. 그냥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시간이 1분, 2분, 3분 늘어나갈 때마다 얘 방출률은 어떻게 성장해요?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이 알파는 뭐예요? 화재 성장 속도죠. 울트라 패스트,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 얘가 이제 이거죠.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기울기. 화재 성장의 기울기. 거기에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1분이 중요한 거예요. 화재는. 그래서 그리고 설계 농도 유지 시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상 방출이 되잖아요. 그럼 헤드에서 액상이 나와야 돼요. 액상. 근데 기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설계 농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 저장 용기에 있는 모든 약재가 여기 쏟아져도 설계 농도 유지 시간 확보가 불가능해요. 액상으로 방출이 안 되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국내 가스계가 효능이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너무 멀어, 저장 용기랑 화재실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배관에서 죄다 기상 상태에서 칙 하고 나오는 거야. 액상이 나오면서 기체로 압력 드랍이 되면서 확 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되는 게 가스계가 의도는 좋아요. 또 뭐 수계 동파 때문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시간 지연 단축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출제자가 이 시간 지연 요소를 설명하라고 했느냐,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시간 지연 요소만 내가 써줄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내가 소방기술사로서 난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까지 제시를 해주면은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딱 보면요, 참, 이 출제하신 분도 실무 경험이 되게 풍부하신 분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어? 약재 농도, 도달 시간, 이거 누가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이거. 설계 농도, 도달 시간, 이거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설계 농도 유지 시간만 확보하면 돼. 끝. 2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 농도, 도달 시간까지도 규정하자. 근데 참 이게 규정이 어려운 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되면 AB 감지기 못 써요. AB 교차를 못 써. 다 특수 감지기 써야 돼. 그죠? 빠시를 빨리 감지해야 되니까 특수 감지기 써야 돼. 그러니까 시스템에서부터 다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특수 감지기 쓰거나, 우리가 열, 연 감지기 쓰잖아요. ABL에.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아니면 연기 쓰는 거예요. 교차율을 쓰더라도 연기. 연기 감지기하고 열 감지기하고 그 감지 시간이요, 한 몇 배 차이 나요, 몇 배. 연기 감지기는 1분 안에 다 감지하거든요. 근데 열 감지기는 다 5분이 넘어가요. 왜냐면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그 열이 감지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AB 교차율도 쓸 수 있지만 연기를 쓰면 그래도 빨리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꼭 특수 감지기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써줄 수 있어요. 괜찮은 문제예요. 자, 3번. 이거는, 저도 참 이게 맞는지, 작동 불능 원인을 썼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작동이 됐어요. 우리가 무부하 운전 돌리고 막 점검을 막 했단 말이야. 이상이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부하를 딱 투입한 상태에서 기동을 했더니만 안 되는 거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실무를 모르면은 못 쓸 것 같아요. 실무를 모르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쓰겠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답안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제 답안이 뜬구름 잡는 구름이. 답안이. 앞전에 펌프, 비상 펌프 네.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저도 이걸 풀면서 저도 이걸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경험이 없고 또 전기 관련해가지고 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문제 푸는 게. 그래서 소설이에요, 소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뭐 전기 전공자라면 뭐 UVR 쓰고 막 썼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실무 경험이 없으면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예. 혹시 뭐 실무적인 그런 게 있나요? 전기하고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뭐가 딱 정답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쓰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네, 맞아요. 쓰기엔 더 좋아요, 이런 게. 근데 점수는 잘 못 받을 것 같아. 그 출제 의도를 간파를 못하면. 요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거 배터리, 그 발전기 옆에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점검하는 방법이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좀 써놨는데, 실제로 점검할 때 우리 배터리가 내용연수가 없잖아요. 배터리 내용연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냥 교체해라 정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배터리 방전 종지 전압이 3년이 지나면 그냥 뚝 떨어져요. 여기 이제 전압인데 처음에는 아주 높아요. 그러다가 일정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데 대부분 이게 한 3년 정도. 그래서 3년 때 체크를 했는데 괜찮아. 근데 3년 6개월 뒤에 되니까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3년 되면 그냥 잘 나와도 갈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점검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발전기를 연속 3회 기동을 시켜서 그중에 1회라도 기동되지 않으면 배터리 교체. 뭐 이렇게 하나 방법이 있고 그다음 연속 3회 기동 후에 각각의 배터리를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V 이하로 떨어졌다면 교체하고 두 개잖아요 보통. 두 개 직렬로 하니까 24V, 24V인데 각각 찍어서 12V가 안 나오면 교체하고 그다음 배터리 사용 두 개를 찍었는데 0.5V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교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괜찮은 것 같아. 점검할 때, 유지 관리할 때. 그래서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 내용연수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소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체 시점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왜 안 쓰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내용연수 도입이 저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은 처음 시공했을 때 그 당시에 건물이 철거되기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성능이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이게 고장난지 안 하는지, 물론 점검을 통해서 중간에 계속 유지보수하고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뚝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도입하면 의무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교체를 하잖아요.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입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발전기를 아예 소방 점검 대상으로 그냥 편입을 시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시험에 자꾸 낼 거면은, 아니, 전기 건데 왜 자꾸 소방에 내냐고, 이거. 그렇잖아요. 전기 거에 소방기술사가 이거 설계 안 해요. 전기기술사가 다 해서 하는 거지. 근데 자꾸 왜 소방이 나오냐고. 그럴 바에는 아예 편입을 시키라는 거지. 아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방기술사를 편입해가지고 점검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관리사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러면 좀 신뢰도 유지에 좀 기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답안의 틀이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 답안에 이렇게 하나씩 녹아들면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 뭐 1번, 3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도 보면은 물어본 거죠. 지문에 물어본 거 작동 원리. 키워드. 내용. 답안을 보면 항상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문, 키워드, 내용. 작동 원리가 불꽃 감지기는 빛을 투과해서 받은 거죠. 연기 때문에 빛이 얼만큼 투과했냐, 그 투과량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걸 받았어요. 투과된 빛이 불꽃 감지기 수광부로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냐. 이제 그거예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빛이 왔어요. 수광부에. 땅 들어와서 전자가 나간 거죠. 전자가 튕겨 나간 거예요. 그 수광부에 금속의 빛이 입사해서 이 빛의 크기는 1함수 이상이어야 된다. 1함수 이상. 튕겨져 나갈 정도의
1함수거든요. 그 이상이 돼야 전자가 튕겨져 나와서 이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류의 강도가 세지겠죠. 그거를 전류가 발생 그 양을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이 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양과 비례하겠죠, 얘가. 그러니까 화재가 조그만 화재 같은 경우는 광전자가 별로 안 나오겠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 확대가 돼야 일정 그 설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동을 하고, 뭐 종류는 자외선, 적외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현장에서 동작 시험 방법을 보면 그 랜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랜턴. 여기서 적외선, 자외선을 쏴주거든요. 랜턴 같이 생겨가지고 얘를 밑에서 감지기에 쏴줘. 불꽃 감지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 자외선, 적외선이 나가는 거리가 너무 짧아요. 보통 1에서 3m. 불꽃 감지기는 저기 50m 천장에서 붙어 있는데 얘를 누른다고 해서 동작이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장거리라고 해가지고 30m짜리도 있어요. 이게 장거리야. 30m 쏴주는 게. 그럼 50m, 이 30m 이상 되는 것도 동작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뭐 여기 불을 사용할 수 없는 방폭 장소 같은 경우는 적용이 용이하겠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테스트가 곤란하다. 이제 이거 설치하기 전에 여기다 놓고 쏴주는 거야, 이렇게. 작동되나 안 되나 테스트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없는 그런 시공사는 가스토치로 합니다. 가스토치. 가스토치 해가지고 칙 불을 막 해. 그러면 막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불꽃이. 그거를 읽을 수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높이 있잖아요. 못 읽어요, 불꽃. 보통 가스토치가 불꽃이 나오면 그래도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읽어요, 감지기가.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좀 중요한데, 불꽃 감지기가 작동 시험이 있고요, 부작동 시험이 있어요. 그 성능 인증 기준에 보면, 작동 시험이 있고 부작동 시험이 있어요. 작동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여기다 N헤탄을 넣어요. N헤탄을 여기다 부어.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죠. 근데 감지기가 여기 있겠죠, 위에. 그리고 이제 거리가 이제 L. 요 사이즈가 한 33cm 정도 돼요. 여기 33, 여기 33. 그러니까 30cm 길이 그만큼 크기에 N헤탄을 넣고 불을 붙여요. 그럼 이게 불꽃이 보통 한 0.7에서 한 1m 정도 올라와요. 불꽃 높이가. 그러면 상당히 높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불꽃에서 작동하냐 안 하냐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꽃에서. 그러면 토치로 이렇게 지져봤자 작동을 못해요. 낮은 건 하겠지. 설치 높이가 좀 낮은 거는 작동이 되지만 일정 정도 막 30m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동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 동작 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냥 설치하고 성능시험 성적서 받고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아주 양심 있는 시공사들은 이렇게 하겠지. 정말 테스트를. 그리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불꽃 감지기 있죠, 외부. 외부에는 이게 더 커요. 이게 70cm인가? 그럼 불꽃 높이가 한 1.5m까지 올라와, 이게.
외부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불꽃에 작동을 시키니 부작동 시험이 있다고 했죠? 제가 부작동 시험. 부작동 이거의 4분의 1. 이거의 4분의 1의 열 방출량을 갖는 불꽃에 동작을 하면 안 돼요. (1분) 이내. 1분 이내 이런 요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열 방출률을 가지고 있는 그거에 한해서는 동작을 하면 안 돼. 아니 불꽃 감지기가 이게 조그만 불꽃이 나면 감지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보다 4분의 1 적다고 해가지고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 다 감도 조절한단 말이에요. 감도 조절. 그 감도 조절된 거를 현장에 달아. 그럼 불꽃이 일정 정도 이게 규모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작을 못 해. 이거 나중에 이거 출제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능 기준, 감지기 성능 기준 같은 거 보면요. 다 부작동 시험이 있어요. 그 성능 기준 시험 보면. 그 부작동 시험이 이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근데 감지기 하나만이 아니고 감지기는 그 소방 설비, 시스템의 일부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감지하려고 특수감지기를 쓰는데 이런 테스트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설치 기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것도 저는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그래서 항상 출제 의도,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5번.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연소 생성물이 건물 내부에서 확산하는 영향 요인. 그러니까 저는 연돌 효과를 탁 찍어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돌 효과 그 식 보면 여기 있잖아요. 식. 이게 영향 요소예요. 영향 요소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저게 영향 요소예요. 뒤에 보세요. 뭐 키워드를 뭘 썼나? 키워드를 뭘 썼나? 실내외 온도차.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높이. 그죠? 영향 요소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막 보면은 주저리 썼죠? 이거 여러분들 딱 보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표로. 답안 쓸 때 다 표로 해야 돼요. 눈에 안 들어와. 채점자가 이거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요거만 봐. 키워드. 그럼 내가 나는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 키워드는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 표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그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답안 쓰기 어렵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온도차라고 했으니까 온도차. 상하 기류 이동. 연소 생성물 상승. 오늘 대책이니까. 온도차에 의한 압력차가 또 들어가면 좋겠어요. 기류 이동을 시키는 원동력이 압력차니까. 온도차에 의한 압력차. 그래서 키워드 온도차. 뭐 2번에 압력차. 이렇게 하나 넣어. 그 다음에 기류 이동. 이렇게 키워드.
그래서 어떻게? 연소 생성물 급격하게 이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키워드화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다 빼는 거지. 그럼 얘네들 알잖아요. 뒤에 내용은 되게 쉬워요, 쓰기가. 뒤에 내용은 쓰기가 쉽다고. 그래서 온도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열하고, 누설 틈새 없애고, 방화구의 관통을 밀폐하자. 이게 그 흐름이에요. 내가 나중에 대책을 쓰기 위한, 나중에 대책을 쓰기 위한 하나의 그냥 딱 던져준 거지, 밑밥을. 난 이렇게 대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높이. 그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 높이가 높으면 압력차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건물 높이를 수직 관통부를 밀폐 구획. 자르고. 일정 구간, 계단실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수직 관통부, 계단실, 피트 같은 거를 다 자르자는 거예요. 일정 구간으로.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대책이 크게. 그래서 방지 대책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소방 대책은 화재를 빨리 끄는 거다. 빨리 감지해가지고 빨리 끄는 대책뿐이 없어요. 건축은 피난안전구역이죠. 피난안전구역 중심으로 구획하자.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단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피난안전구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단실을 이렇게 막 내려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막 내려오다가 여기가 뚝 끊겨 있어요. 이렇게 끊겨 있어. 율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단이. 가다가 보면은 벽이야, 그냥. 계단 참이 뚝 끊겨가지고 이렇게 계단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음에 내려가려니까 벽이야. 문이 일로 있어요. 문 열면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통해서 반대로 돌아가서 반대로 문 열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층에서. 그러면 이제 구획을 한 거죠. 그 층에서 피난안전구역을 중심으로 자른 거예요, 계단실을. 그 다음에 기계설비는 덕트가 이제 수직으로 치는 거를 하지 말고 단일 유니트.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고층 건축물에 어떻게 단일 유니트를 설치해? 예?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는 소방이니까 돈에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걸 떠나서 이런 대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돌 효과를 콕 찍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바브 공용 피팽 나열식으로 해도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벗어나서 좀 내 나름대로 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답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 위험성 평가. 자, 공정 위험성 평가는 작업장 내에서, 문제가 그잖아요. 작업장에서잖아요. 작업장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계산해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건데, 이번에 보면 외부 영향까지도 고려하자.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공정 위험성 평가를 공정 위험성 평가는 이렇다 설명해주고, 하지만 여기서 외부 위험까지도 고려를 하는 그런 위험성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 위험성 평가를 설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PSM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PSM을 잠깐 설명하자면, PSM은 뭐냐? 그 작업장에 자료 있죠, 자료. 설계 도서, 도면. 거기에 취급하는 내용물, 위험물.
이런 모든 자료들을 검토합니다. 취합을 해요. 그걸 가지고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해요. 그럼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한 후에 안전 조치 계획을 세우죠. 안전 조치 계획. 평가를 했더니 요러요러한 것들이 좀 위험하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작업장 안에서. 그 다음에 비상 조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터졌어. 작업장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작업장 안에서 이걸 다 끝내고 마무리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 장 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까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 작업장 내뿐만이 아니라 그게 외부까지도 확산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PSM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 공정, 안전 매니지먼트란 말이에요. 그 공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고서예요. 난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게 PSM이거든요. 거기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공정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보고 PSM을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딱 뜯어가지고 얘만 가져온 거예요. 개념에다 얘를 넣어주면 좋아요. 뭐 얘도 좋지만 이거 넣어줘가지고 PSM에 이건데 난 이거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을 보면 이제 위험성 평가 기법이 많죠. 사업 단계, 뭐 평가 목적, 공정 형태에 따라서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주로 이렇다. 주로 이렇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가 이런 것들이 있고 정량적인 것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나는 공정이니까, 공정 형태별이니까 공정이 간단하냐, 아니면 복잡하냐, 신기술이 적용돼 있냐, 그 다음에 제어랑 연동이 막 돼 있냐, 좀 복잡하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정이 일정하지가 않은 공정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적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 방법을. 그 다음에 정성적, 정량적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써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정성적은 뭘 하는 거예요? 해저드. 해저드를 확인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에요, 해저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 그럼 정량적인 거는? 얘도 잠재적인, 얘도 위험이고, 정량도 위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혹도라는 표현을 썼죠, 가혹도.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도와 가혹도를 통해서 얘는 어떤 위험을 파악하는 거예요? 리스크. 그러니까 똑같은 위험인데 정성적 위험성 평가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다 확인해. 이런 공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런 해저드가 발생하겠구나. 그럼 그걸 딱 집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또 어떻게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는 정량적으로 리스크 크기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과 정량적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평가 절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걸 몰라도 요거만 써도 돼요. 요거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화살표로 이렇게 좀 한 거예요. 자, 사고 발생 확률 계산하는 거죠, 확률. 확률을 어떻게 한다?
사고 데이터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해요.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사고 데이터가 공개가 되나요? 석유화 공장에서 내가 사업주예요. 내가 사업주인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거 대중에 공개하나요? 화재보험협회 자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화재보험협회에다가는 우선 관리 다 하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자기네 회사 거만 있고 이거를 노출을 안 시켜요. 공개를 안 한다고. 꼭꼭 싸매고 있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상당히 어려워요. 국내에서는. 근데 외국은 어때요?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게 왜 추락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조정사한테 벌 안 주잖아요. 어떻게 추락됐는지 원인을 파악한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다 노출이 돼 있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요. 이미 사고에 대한.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게 용이해요. 근데 국내는 어때? 그 석유화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 건건이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고에 대해서 다 숨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화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영향 분석을 이제 명확히 하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적, 개인적으로. 이게 뭐죠?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알면 여기에 위험성 평가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그래프가 생각나야 돼. 매트릭스 그래프. 그 다음에 위험 허용의 여부를 판단한다. 리스크를 쭉 1번부터 100번까지 위험이 있다면 쭉 나열해요. 어느 게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지. 그러면 나는 과연 1번부터 30번까지가 위험하다고 할 것이냐? 50번까지를 관리할 것이냐? 누가 판단해요, 이건? 누가 판단해요? 사업주. 돈 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이. 난 1번도 안 위험해. 리스크가 1인데 1번도 안 위험해. 그러면 그냥 그 떠안고 사업하는 거예요. 리스크 한번 터지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런 사업장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투입한 돈 대비 이게 발생했을 때 내가 투입한 돈이 많이 들어가냐. 화재 났을 때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금액이 더 많이 발생하냐. 이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사업주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판단. 그래서 어디까지 위험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가 수립해야 되잖아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그죠? 다 설치해, 그게 다 돈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데 위험성 평가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여기까지는 돈을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이죠. 이게. 그죠?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밑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써준 거예요.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는 거는 요 위에 그래프 가운데 아까 제가 친 거 거기만 외우고 거기를 알면 요 블록 다이어그램 따라 설표들은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야 돼. 이미지화. 고려사항에 장애 영향 평가 해야 된다. 나오죠? 제가 아까 개념에 말했잖아요. 이 작업장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외부까지도 영향을 고려하자. 그 다음에 확률론적 위험 접근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사고 발생 확률 계산이죠. 확률 계산. 확률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그 기준이잖아요. 기준 어떻게 보면.
재난에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10의 마이너스 6승 만족하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년 후에 일어날지 1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론적 접근에 의한 계산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예요. 고려사항이란 게. 근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거를 확률론적으로 계산 안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도 찾아야 되는 거죠. 정량적인 위험성 어떤 그런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교시는 이렇게 좀 마치고 좀 쉬었다가 4교시 하겠습니다.